저희 본게임2는 코로나 자가검사 후에 녹화를 진행합니다. 또 수출도 많이 되고 그러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또 얘기할 소재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밀리터리 사이언스의 신묘한 만남 본게임 오늘도 본능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2의 NSG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영상을 통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기호 복합, 예, 우리 전에 다뤘던 예. 거네요. 이때도 진짜 놀러 왔는데요. 와. 대공포에 미사일이 달려 있어요. 발전 속도가 엄청 빠른 것 같아요. 표적기가 나간 다음에 이제 좀 아, 그렇군요. 자, 바다에 신의 방패 이지스가 있다면 지상은 누가 지키느냐? 자, 우리의 하늘은 바로 하늘을 나는 호랑이 비호가 지킵니다. 이 비호가 또 때 빼고 광내고 거기에 또 무슨 뭐 튜닝도 멋지게 해가지고 또 업그레이드가 된 비호 2가 나왔다고 해서 오늘의 주제로 저희가 바로 삼아봤습니다. 자, 이미 해외에서 이 차륜용 대공포 비호 2에 대한 입질이 시작이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외신에 따르면 예. 우리나라 그 하나그룹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방산업체인 SAMI 이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밀리터리 인더스트리 야건데요. 네. 요 두 회사가 합작 투자해서 설립을 위한 양해계약서를 체결했다고 하는데요. 사우디가 이 무기 도입의 스케일이 달라요. 엄청 크죠. 어느 정도입니까? 네, 돈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이 사우디 국방비가 2019년 기준으로 784억 달러였다고 하는데 우리 돈으로 하면 93조 5천억 원, 약 네. 100조에 육박하는 이런 이제 큰 돈이고 이게 뭐 100조 그러면 그냥 그럴 수도 있는데 이 국방비 기준으로 하면 네. 이 천조국인 미국 이 뭐 당연 언감생심 넘버원이잖아요. 네, 당연. 거의 이제 열애. 근데 여기가 이제 미국이 한 7천억 달러 가까이 되고요. 네. 중국이 뭐 비공식적으로 훨씬 많지만 공식적인 거는 1,800억 달러 정도 봐요. 거기에 이어서 세계 3위라는 예. 거죠. 2016에서 20년 이 5년 동안의 이제 통계를 보면 세계에서 가장 무기를 많이 수입한 나라가 바로 사우디입니다. 네. 그런 맥락에서 이 정말 이 스케일 큰, 통 큰 사우디가 이게 찍었다 야.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대박이 났습니다. 예, 뭐 전체 국방비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예. 2016년부터 5년 동안 수입 많이 한다. 그럼 또 우리랑 관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이 오일머니를 저희가 아주 그냥 기쁘게 쭉쭉 빨아들였으면 좋겠는데 일단 비호부터 다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예. 비호는 이제 기본적으로 저고도 방공망용 자주 대공포 30mm 경포를 쌍열 탑재해서 분당 1200발을 발사를 하니까 초당 20발이 나가는 거니 굉장하죠. 사실. 그렇죠. 근데 아쉬운 점은 뭐냐면 사거리가 3km밖에 안 된다는 점인데요.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단거리 대공미사일 신궁을 탑재를 해서 비호 복합으로 개량이 됐던 것이고 덕분에 돌발 표적이나 근거리 표적은 이제 비호로 제압을 하고 비호의 교전 범위 밖에 있는 비행체는 신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고 또 사거리 또한 7km로 늘어났습니다. 근데 비호가 이제 여기서 만족한 게 아니고 해외 시장을 목표로 잡고 사실 최첨단 방공 시스템 비호 2호로 변신을 이제 꽤 했는데 사실은 업그레이드를 위한 기반 기술은 다 개발이 끝나 있었어요. 근데 비용 문제 때문에 그냥 페이퍼 플랜으로 머물러 있었던 상태였는데 사우디가 이제 본격적인 야전 방공의 목적을 갖고 비호2를 드론 방패로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예. 사실 비호가 1983년에 개발을 시작했으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40살이 됐거든요 이제. 부럽. 예. 근데 역주행으로 다시 한번 날개를 펴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비호2는 또 거의 단계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특히 업그레이드가 된 겁니까? 달라진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원쌤이 좀 말씀하셨지만 이게 1단계에 30mm 자주 대공포 예. K30BO에서 2단계에는 이제 신공 미사일 결합한 BO 복합 체계가 이제 막 나왔고요. 이제 3단계에 이르러서 이제 BO2가 된 건데 근데 이제 사진 지금 나오고 있네요. 예. 이 딱 보면 무슨 스타워즈나 어디 나오는 영화에 나오는 거 같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솔직히 우리나라 이 뭐 매드백도 그렇고 디자인 정말 예술 아닙니까? 미래지향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사실은 무기도 디자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우리 군이 사실 그게 약했는데 사실 그런 면에서
좀 미래형 무기답다. 예. 그런 느낌을 준 게 제 기억에 처음 준 게 레드백이에요. 아,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나온 게 제가 볼 때 이제 비오2가 그런 느낌 사람들한테 주는 것 같은데 뭐 전 MC도 똑같은 생각. 전 솔직히 보면서 예. 그 분노의 질주마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 감독한테 이거 제대로 보여줘야 돼요. 그럼 바로 나옵니다. 솔직히 예. 복잡하게 뭐 그 가상으로 만들 것도 없이 바로 나와요 이거. 예? 스타워즈의 제국군 좀 원래 좀 하얀색이고 걔네들 아, 예. 하얀 가면 쓰고 나오고 그러잖아요. 약간 예. 그쪽 느낌도 좀 주고. 아 그래 이게 좀 세련됐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약간 맞습니다. 그 옅은 국방색이 이게. 예. 일단 차체가 바뀌었어요. 차체를 보면 수출용으로 제작된 그 3세대 8륜형 장갑차 타이곤이 있는데요. 여기 원래 이제 6륜형인데 이거를 8륜형으로 이제 발전시킨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이 타이곤은 원래 이제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 수컷 호랑이와 암컷 사자의 잡종 1세대가 타이곤입니다. 근데 이게 타이곤이 이제 중동 지역에서 이제 관심을 끌었다고 그래요. 2018년도에 UAE에서 10개국 장갑차가 모여서 실력을 겨뤘는데 타이곤이 역대 최고 점수인 78.8점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바퀴가 사실 8륜형 장갑차도 있고 이거보다 훨씬 이 묵중해 보이는 그런 장갑차들도 있는데 가성비 성능이 뛰어나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그래요. 참고로 미국의 유명한 이제 스트라이커 장갑차 있죠. 예. 우리 주한미군에도 왔다 갔다 했던 장갑차도 50점대밖에 못 받았다. 그런데 우리가 78.8. 8.8점을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이고 타이곤을 그 외국 특히 이제 중동의 바이어들한테 강한 인상을 심어주는 그런 계기가 됐고 이 독립 평가 장치를 탑재를 해서 사막이라든지 정글, 늪지대 이런데 이제 지형이 제약 없이 이 주행이 이제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이 6륜형을 기준으로 이제 스펙을 보면 총 중량이 22톤, 그리고 최대 속도는 시속 100km, 주행 거리는 이제 800km. 예. 지금 영상에 보시면 사막 좀 전에 달려준 거 나왔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산악지형, 이 험지를 돌밭이네요, 이렇게, 돌밭. 그런 주행하는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 이 강이나 호수 등 이 물 위에서도 시속 8km로 이동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 물에도 떠요? 예, 이 수륙양용입니다. 와. 여기 보시면 잠깐 스톱. 아 여기. 요게 이제 수상 추진할 때 쓰는 이제 추진기가 되겠습니다. 와 그래서 사막 정글 늪지대 그리고 뭐 강 호수 예. 그냥 뭐 다 가네요 그냥 어디는. 와 대단합니다. 이런 매력적인 이 타이곤 차체 외에 또 다른 그 비오2의 특징 뭐 더 있을 거 아닙니까 자랑할 거리. 이게 이제 수출형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고객이 원하는 대로 맞춰주는 게 컨셉이잖아요. 예. 그래서 모듈화 설계를 해서 이제 무장 선택을 옵션화했습니다. 그 무슨 말씀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무장을 다양하게 원하는 대로 이제 달 수 있도록 모듈화해서 무인 포탑을 통해서 30mm 혹은 40mm 기관포를 모두 활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포탑 좌우에 각기 다른 미사일 발사대를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팅어, 신궁 같은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은 물론이고 10km 이상의 사정거리를 가진 중거리 미사일도 장착 가능하고 그리고 헬파이어, 스파이크, 현궁 같은 대전차 미사일도 운용할 수가 있고 나중에는 주포를 레이저 무기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확장성을 갖추고 있으니 어마어마하죠. 미래형까지 그냥 다 되네요. 네. 그리고 이런 화력의 대폭 증가에 이어서 무기 체계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레이더 성능도 엄청 강력해져가지고 기존에는 이제 레이더 탐지 거리가 17km였는데 비호2는 21km로 증가를 했고요. 또 2차원 레이더가 3차원 대공 레이더로 교체가 됐고 포탑에 고정된 형태의 X밴드 추적 레이더를 장착하며 이 모두 이제 A사 방식 레이더고요. 여기에 이제 신형 전자 광학식 조준경 EOTS2도 함께 활용하게 되는데요. 예. 고각 탐색으로 얻은 영상 정보를 이용해서 표적에 대한 자동 추적을 수행하게 됩니다. 또 표적의 속도와 진행 방향에 따라서 사수에게 포화 유도탄을 선택하도록 추천해주는 그런 기능도 있고요. 아 유튜브 알고리즘은 뭐 그냥 될 것도 없네 여기에 비하면요. 진정한 추천이 나오네 여기서. 그래서 적 항공기와 헬기뿐만 아니고 드론하고 순항 미사일까지 요격이 가능한 게 바로 비오2입니다. 그렇군요. 와 말씀만 들어도 당장 정말 장바구니에 넣고 싶은데 또 자랑거리가 그게 다가 아니라면서요. 네, 그 사우디가 이제 많은 무기 사는 만큼 이게 눈높이가 높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많은 음식을 먹다 보면 이 구미도 높아지는 거죠. 다양한 음식 먹다 보면. 네. 예, 그런 건데 이 사우디 높은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또 이제 비호 복합에서 몇 가지 이제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선 레이더의 성능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었고 두 번째가 이제 30mm 포탄의 확산 문제도 이제 해결돼야 되는데 레이더는 이제 그 A사와 신형 EOTS로 무난히 해결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포탄의 경우 아까 원쌤 말씀하셨지만 이제 BO2가 모듈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능형 공중 폭발탄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관포 장착이 이제 가능한데 이 이제 풍산이 우리 다양한 또 포탄을 만들지 않습니까? 네, 탄약 만들고 탄약 예, 전문 예. 업체로 유명하죠. 근데 풍산에서 이미 이제 전방 확산탄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약원대도 어헤드예요. AHEAD 그 Advanced Heat Efficiency and Destruction의 약어인데요. 발음하기 좋게 어헤드입니다. 어헤드. 말 그대로 네. 전방 확산 그 의미 그대로 이 어헤드 탄은 뭐냐면 정밀 시한 신간을 활용을 해서 표적의 전방 5에서 10m 거리에서 이제 폭발하게 되는데 이게 여기서 이제 60에서 한 150개 정도의 작은 텅스텐 화살을 매우 좁은 각도로 날릴 수 있는 게 이제 특징입니다. 원래 포탄이 터지면 360도로 터지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흙이 그렇게 튀잖아요. 예. 공중에서 터지면 예. 공중에서 터지면 특히 360도로 공중에 땅이 없죠. 공중은 그러니까 맞다. 없으니까 그렇죠. 360도로 예. 비산하는데 이게 비산하면 넓은 저기 표적을 제압할 수도 있지만 특정 표적을 맞춰야 될 경우 위력이 약해지는 문제가 있죠. 효율이 떨어질 수 있겠네요. 뭐 예를 들어 100개의 파편이 있어도 표적에는 그중에 일부만 명중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게 이제 공중 표적 아닙니까? 3차원 공간을 움직이는 공중 표적, 항공기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드론, 미사일 뭐 이런 것들을 표적으로 이제 해야 되다 보니까 이 좁은 각도로 파편이 터져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풍산에서 만든 어헤드탄이 이제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대부분의 파편이 매우 빠른 속도로 표적을 명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한 발로도 이제 표적을 확실하게 파괴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게 이제 강점이고 또 당연히 표적 하나 파괴하는데 그만큼 필요한 포탄 수가 줄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가성비 비용이 주니까 가성비가 생기는 거고요. 어헤드탄의 표적이 될 수 있는 거는 드론, 그다음에 헬기 같은 항공기 외에 이제 순항 미사일까지도 타겟으로 표적으로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예. 특히 말씀하신 것 중에 이 드론, 사우디가 요즘 드론 때문에 골치 엄청 썩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다들 기억하시다시피 2019년 네. 9월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부콰이크 정유 시설하고 그다음에 쿠라이스의 원유 생산 기지가 공격을 당했었잖아요. 예멘에서 발사된 10여 대의 드론이 그 소행이었는데 그날 사우디 석유 생산량의 50% 가량이 축소가 됐다고 해요. 사우디 그렇게 산유국 중에 엄청난데 절반이요? 그러니까 하루에 5천억 원씩 손실을 봤다는 얘기가 있는데 와, 합치면 뭐 조 단위의 피해를 본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여파로 국제 원유가가 19% 폭등을 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고 이제 드론 공격을 했다고 주장하는 예멘의 후티 반군들 또 작년에도 또 드론을 띄워가지고 2021년 3월이죠. 사우디의 또 핵심 석유 시설에 피습을 해서 이번에는 폭탄을 탑재한 드론 14대가 동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공격을 받은 이제 사우디의 라스타누라 항구가 세계 최대 해상 석유 생산 및 수출 기지인데 이 항구에 하루 최대 원유 650만 배럴을 선적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세계 원유 수요의 7%에 해당하는 양이거든요. 여기도 공격을 당했었고 특히 작년 2월에 이제 미군이 후티 반군에 대한 테러 조직 지정을 철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옳다구 나오고 공격 비료가 늘어나게 됐고 이후에 같은 달에 이제 사우디 남서부에 있는 아부하 공항이 또 후티 공격을 받아서 활주로에 있던 민간 항공기에 불이 나기도 했고요. 며칠 뒤에 사우디 수도 리야드 인근에서 무장 드론 6대하고 탄도미사일 한 발이 발견돼서 요격되기도 하는 등 굉장히 심각하게 많이 당해왔죠. 사우디가 우리 BO2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지도 보면 사우디아라비아 그 아래 예멘 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렇게 지정학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예멘의 후티 반군은 왜 자꾸 사우디를 이렇게 건드리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후티 반군이 뭐 무슨 미사일을 쐈다. 네. 뭐 대형 수송선까지 막 그 미사일로 명중시켜서 화재를 일으킨 적도 있고 그래서 후티 반군이 도대체
어떤 존재길래 이렇게 뭐 미사일까지 쏘고 뭐 엄청난 그 전력을 저희 가졌나 좀 입장에서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예멘 내전이 이제 2014년에 이제 촉발이 돼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벌써 8년째 계속되고 있는 전쟁인데 이게 단순히 뭐 내부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사우디와 이란이 대리전으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 후티 반군이 이제 시아파인데 시아파의 종주국이 이란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이란이 후티 반군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남부 정부군은 순위파고, 네. 그러니까 이 순위파는 사우디와 UAE 지원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거의 양쪽이 그 힘센 사우디와 이란의 지원을 받고 대리전을 펼치는 이제 그런 양상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 이란이 원래 이제 그 중동 맹주 아닙니까? 후티 반군을 지원하면서 영향력을 더 강화하려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고 사우디는 사실은 또 이란을 계속 견제해 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순위파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예멘 정부군을 지원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내전에 이제 개입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남부 정부군의 경우는 이 사우디 같은 이제 중동 강국이 이제 지원을 받고 있으니까 무기 양적 질적 면에서 좀 우위에 서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후티 반군은 그런 면에서 이제 전력의 열세에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위 가성비 있는 무기를 자꾸 쓰는 거예요. 가성비 있는 무기 결국 뭐 드론이라든지 또 미사일 중에도 아주 고성능은 아니고 좀 싼 것들, 뭐 로켓들, 뭐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뭐 특히 드론을 활용해서 이제 사우디에 대한 공격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 사우디의 뭐 현재 반공 전력이 그런 뭐 드론 같은 거를 특히 후티 반군의 드론을 잘 못 막으니까 뭐 저희도 기회가 열리는 겁니다만 그 못 막으니까 문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사우디의 방공 전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중동 국가 중에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 실제로 이제 패트리엇 3 요격 미사일을 포함해서 수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 무기를 구매해 온 걸로 유명하고요. 또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 취임 후에는 이제 1,110억 달러, 그러니까 130조 원이더라고요. 130조 원 상당의 무기 구매를 약속할 정도로 군사력 증강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나라인데 드론 공격을 막는 건 또 다른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드론은 크기도 조그맣고 그다음에 지면에 굉장히 낮게 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전투기나 탄도미사일보다 훨씬 낮게 비행을 하기 때문에 방공 레이더로 사실 안 잡히죠.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아무리 많아도 이렇게 낮게 날아오는 조그만 거를 요격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죠. 방어 체계를 만들어도 드론에 좀 집중을 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국가 주요 시설을 노리고 날아드는 드론을 100% 요격하는 거는 사실 어디나 좀 어려운 상황인데 사우디는 계속 그런 공격을 지금 받고 있는 상태니까 더 시급한 거죠. 네, 다른 것도 아니라 사우디인데 석유 관련 시설이 공격당하면 이거 진짜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비오2가 딱 답이네요. 제가 보기에도. 예. 그래서 이 사우디는 저고도 비행체를 요격하는데 특히 드론을 요격하는데 필요한 최신형 방공 무기 도입에 이제 계속 관심을 이제 갖고 있었고 그래서 실제로 미국이라든지 유럽의 유명한 네로라 하는 이러한 이제 방공 무기 업체들로부터 이러한 조달 계획을 이제 추진했는데 근데 여기서 변수가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 그렇게 맹방이었던 미국이 이제 등을 돌려버린 건데요. 사우디하고 미국은 사실 굉장한 우방국이었죠. 그래서 중동에서 가장 많은 미국 무기를 수입한 게 사실 또 사우디고 그랬는데 왜 틀어졌냐? 바이든 행정부 들어가지고 그 예멘 내전 중단을 이제 제안을 했는데 사우디가 주도하는 예멘 내부 작전에 대해서 중단을 하라. 그런데 이제 사우디가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에 대한 이제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미국이 이제 그러면서 뭘 했냐? 그 전에 이제 후티 반군의 공격, 이 미사일이라든지 드론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사우디에 미국이 패트리어트하고 사드 포대를 배치했었는데 이거를 철수해 버렸다고 그래요. 있는 것도 기왕 있는 것도 뺐어요? 네, 그러니까 큰 이제 방어망이 없어진 거죠 사우디. 구멍이 뚫린 셈이네요. 예, 그래서 사우디는 그러니까 미국만 믿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독자적인 이런 방어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거죠. 특정 국가에 의존하지 않는 미국 같은 데 의존하지 않는 이러한 이제 계획을 세우는데 그게 바로 비전 2030이라는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이 무기를 도입하더라도 가급적 사우디 자국 내에서 생산해서 기술 축적하고 국산화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이제 추진하는
이러한 전략을 이제 택하게 됐는데 이를 통해서 이제 궁극적으로 2030년까지 군사 장비 지출의 이제 50% 이상을 자국에서 소화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했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이제 이 연장선상에서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이제 20조 원이 넘는 큰 돈을 군수 산업에 방산에 투자하기로 또 결정을 내렸다고 그럽니다. 이 과정에서 세계 각국의 이제 글로벌 방산 기업하고 MOU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 한화 디펜스 이 BO2에 대해서도 관심이 이제 높아진 것으로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예. 근데 솔직히 드론이 좀 조그맣다고 하더라도 진짜 요거 정말 상대편이 아픈 데만 콕콕 찔러가지고 이거 확실한 대책이 필요할 거예요. 사우디 특히. 그렇죠. 사실 드론은 지금 사우디가 많이 공격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이제 모든 나라의 문제가 될 수 그쵸. 있는 예.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일단은 드론이 생각보다 파괴력이 커서 한 400g 정도의 소형 드론도 이 헬리콥터 캐노피 정도는 충분히 박살낼 수 있고요. 근데 갖다 박으면 그렇지 갖다 않겠습니까? 박으면 되는 거죠. 예. 서로 간에 속도가 있으니까. 그죠. 마주치면은 네, 특히 그렇죠. 충돌 이렇게 하면은 굳이 예. 뭐 폭탄 같은 건 안 가지고 있어도 2kg대의 드론은 대형 여객기 기체까지 손상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미 사실은 전 세계에서 그 공격용이 아니고 그냥 레저용으로 쓰는 드론조차도 항공기 운항을 방해하는 사고가 계속 잦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게다가 이제 한 대가 아니고 여러 대가 작정을 하고 움직이면은 정말 문제가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 나왔던 그 2019년 사우디 유전시설 공습이 바로 드론의 위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인데 이때 동원된 드론이 이제 예멘에서 발사된 쌈마드 3 무인기 약 10여 대였는데 후티 반군이 이란의 도움을 받아서 제작했다고 해요. 근데 쌈마드 3는 큽니다. 그래도 꽤나 전장 2.84m에 날개 길이 4.53m니까 이거는 우리 조그만 그런 드론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 그런 무인기죠. 근데 이 정도 되니까 이제 3km에서 4km 정도의 폭발물을 또 탑재를 할 수가 있고 GPS에 의존해서 무려 1,500km를 비행해서 온 거예요. 한반도가 1,000km예요. 1000km예요? 네, 그러니까 1.5배, 한반도 1.5배를 나르는. 한국에서 베이징 타격한다는 얘기죠, 사실. 와. 그 굉장히 이렇게 좀 제대로 만든 큰 드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정도 되면 가격이 꽤 나갈 것 같이 생각이 되시잖아요. 네. 가격이 한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8천 봅니다. 8천만 원 봅니다. 더 부르실 분 계세요. 반군이어서 8천 몇천만 원대 될 것 같네요. 예. 예, 이게 근데 1,000만 원이 안 될 가능성이 크다고. 수백만 원. 수백만 원이요? 수백만 원에서 기껏해야 1,000만 원 정도로 보기 때문에 그 최대로 해봤자 2천만 원이 만든대요. 아니 앞서도 뭐 하루에 5천억 손해면 그랬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근데 1,000만 원이면 와 정말 할 만한 거죠. 뭐 예. 실패해도 그만이고. 그러니까 아까 10여 대 썼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1,000만 원 잡아도 1억 좀 넘는 거죠. 그 돈 가지고. 예. 하루에 5천, 1대 5천이네. 하루에 1대 5천. 와, 이게 세상에. 그래서 드론이 가성비 갑이다. 예.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 거고요. 옛날 시리아에서 이제 IS라든지 이런 세력이 썼던 드론은 정말 우리 민간이 쓰는 작은 드론에 이 수류탄 정도, 수류탄이나 그 비슷한 위력을 갖는 거 2발에서 4발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위력이 사실 별거 아니죠. 그래서 이제 위력보다는 심리적인 그런 거였는데 후티 반군이 쓴 드론 같은 경우는 크기도 크고 거기에 실려 있는 그 폭발물의 위력도 사실은 그 훨씬 더 커진 이제 그런 건데 군집 드론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이제 10여 대, 10대, 20대를 기준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폭발물 양이 한 200에서 400kg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이 정도면 토마호크 미사일 한 기의 탄도 중량과 예. 비슷한 걸로 토마호크 미사일이 보통 뭐 450kg 미만으로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맞먹는 것으로 이게 평가가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뭐 1,000만 원도 아니고 2천만 원짜리라고 해도 드론 한 10대, 20대 동원하면 토마호크 미사일 한 발의 위력과 비슷한 효과를 파괴력을 낼 수 있다는 그런 추정이 가능한데 이때 이제 군집 드론에 드는 비용은 아주 많이 잡아야 2억에서 4억 정도인 거죠. 근데 토마호크 미사일이 한 발에 요즘은 10억 좀 넘어가서 한 14억, 5억 정도 하는데 그러니까 가성비가 훨씬 더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이 군집 드론 이게 이제 사실은 정말 가난한 자의 핵무기 비슷하게 가성비 있는 그런 무기로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군집 드론이 이게 국가 행사에 이렇게 쓰면 정말 멋있잖아요. 막 단체로 움직여서 무슨 문양도 만들고 근데 이게 무기화되면 진짜 와 오싹합니다.
토마호크 같이 하나가 날아오는 게 아니고 수십 개가 날아오면 이거를 몇 개를 잡아도 몇 개를 놓칠 가능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아, 그게 또 문제죠. 뭐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지금 이제 후티방울이 쓴 거는 큰 거지만 사실 말씀하신 대로 작은 것들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IS가 이제 모술 탈환 작전에 맞서서 썼던 그건 이제 일반적인 아마존에서 파는 그런 거예요. 아마존에서 파는 그 4개짜리 회전력이 4개짜리 그런 쿼드콥터라고 하는 그건데 그걸 사서 수륙선을 장착한 다음에 자폭용으로 개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수십만 원 한 기당 수십만 원밖에 안 드는 그런 거고. 근데 이게 이제 보통 우리 배터리를 사용하면은 사실 멀리 못 가는데 이거를 또 내연기관이 있는 그 모터를 엔진을 넣어서 개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백 킬로미터까지 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거고요. 실제로 2019년 8월에 이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연설하던 중에 인근에서 자폭 드론 여러 대가 폭발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몇백 킬로미터 밖에서 누군가가 이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드론을 보낸 거죠. 미수죠. 미수죠. 네, 미수인데 그리고 2020년 9월에 발생했던 그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전쟁 요때도 사실 드론이 전쟁 양상을 바꿀 수 있다는 좀 예를 보여줬는데 올해도 드론 공격이 계속 이어져가지고 1월에 아랍에미레이트의 수도 아부다비 국제공항에 저도 갔었던데 그리고 핵심 원유 시설이 드론 공격을 받기도 하는 등 드론이 좀 거의 뭐 대세 쪽으로 점점 발전하고 있는 태세죠. 네. 그렇게 드론이 대세면 이 문제가 커지니까 이거 전 세계적으로 이거 대비를 다 해야겠는데요. 이거 큰 시장 열리는 거 아닙니까? 드론이 발전하니까 이를 막는 방패, 잡는 안티드론. 네. 이제 이 기술과 시장도 이제 발전하고 커지는 건데 이 글로벌 안티드론 시장은 2019년에 이제 불과 5억 달러, 우리 돈으로 뭐 6천억 도 안 돼, 6천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시장이었는데 2025년에는 23억 달러 이상으로 커질 걸로 이제 전망이 되고요. 다양한 드론 킬러들이 이제 발전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우선 부각되는 게 기관포예요. 네. 기관포 하면 고전적인 구식 무기 아니야? 뭐 이럴 수 있는데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가장 큰 장점은 싸다는 거죠. 기관포탄은. 그러니까 소위 포탄의 비를 퍼부어서 드론이 무슨 뭐 장갑이 있거나 뭐 방탄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스치면 떨어지는 거죠, 뭐. 스치는 뭐에도 떨어질 수 있는 잘못하면 뭐 그런 거니까. 낙엽엔 안 떨어지겠습니다만 하여튼 뭐 포탄에 그냥 가는 거죠. 쇼라드라고 불리는 이 단거리 방공 시스템이죠. 이 단거리 방공 시스템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비호, 비호2가 이제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 비슷한 기관포 시스템으로 독일의 유명한 그 라인메탈사 있죠. 거기서 뭐 장갑차도 만들고 기갑 장비도 만들지만 이 대공포도 만들고 있는데 리볼버건 MK3라고 35mm 대공포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이제 다수의 군집 드론을 격추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갖고 있다고 그러고 실제로 라인메탈사의 그 SNS 유튜브에 올라 있는 영상 중에 그게 있어요. 이 기관포로 드론이 이제 10대 이상 몰려 있는 드론을 격추시키는 뭐가 이제 우수수 떨어지듯이 막 떨어지더라고요. 이제 그런 영상도 이제 공개가 된 게 있는데 이 분당 이제 1000발의 이제 발사 속도를 갖고 있고 한 번에 쉬고 네 개의 표적을 대상으로 교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고성능 레이더 그리고 이 탄이 보면 600개 이상의 자탄을 가진 PMD 428탄이라고 있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드론과 같은 이제 소형 대공 표적도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독일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은 뭔가 좀 차원이 다른 안티 드론 체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쪽은 어떤가요? 모든 면에서 세계 최강을 자랑하고 네. 육군도 당연히 그렇지만 대공 무기 체계는 좀 상대적으로 빈약하다는 평을 듣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시면요. 일단 미 육군의 가장 강력한 대공 무기는 미 공군이고요. 딴 데 가서 또 싸우잖아요. 또 본토에 적의 항공기가 날아오거나 이렇게 뭐 폭격을 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 완전히 그냥 씨를 말려버리고 작전하고 그러니까 뭐. 바깥에서 그냥 다 눌러버리는 거죠. 오기 전에. 뭐 날아다니는 게 있을 리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육군의 머리 위로. 미국의 지상 본토에다 대공포를 설치한다는 게 좀 안 맞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도 미국은 미국이라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한참 얘기했던 그 레이저 무기. 아 그렇죠. 그거를 지금 사실 드론용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그래서 단거리 레이저 대공 무기인 DM 쇼라드라고 해서 이거는
다이렉티드 에너지 매뉴버 숏레인지 에어 디펜스인데요. 스트라이커 장갑차 위에 설치돼서 이미 작년 7월에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미래 기술이 아니고 예. 그래서 불과 24개월 만에 개발됐다고 알려져 있고요. 굉장히 빠르죠, 미국으로 따지면. 뭐 작정하면 와 24개월이면 와. 이게 우리나라 속도인데요, 그죠? 네. 그러니까 말처럼 레이저로 단거리에서 이제 드론을 무력화시키는 거고 이렇게 레이저나 기관포로 드론을 직접 파괴하는 건 하드킬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포획 같은 방식으로 드론의 임무를 저지하는 건 이제 소프트킬이 될 텐데 미 국방부 산하의 그 다파라고 유명한 그 고등 연구 계획국이 예, 있습니까? 여기서 지금 새로 나온 요격 체계가 그 끈적이인데요. 뭐냐면은 끈적이요? 예, 요격기에서 분홍색 끈적이를 발사해가지고 이 액체인데 끈적끈적한. 아 팔이 끈끈이 같이 이렇게 우리 예, 그걸 쭉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액체로 만든 거죠. 예. 액체로 만들어서 표적 드론의 로터에 이게 묻은 로터가 끈적거려서 안 돌지 않겠습니까? 그쵸. 이런 식으로 이제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잘만 되면 이것도 공중에 분홍색 끈적이가 팍 퍼져나가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고 한쪽에서는 레이저가 막 하늘을 날아다니고 해서 네. 진짜 좀 드론 공격에 대한 재미있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 영상도 공개된 게 있는데 보면 실제로 뭐 올라가가지고 하늘에서 뭐가 분홍빛 뭐가 탁 뿜어져 나가니까 그 표적 드론이 힘 못 쓰고 팍 떨어지는 그런 마치 뭐 살충제 네. 맞고 떨어지는 모기들처럼. 이제 우수수 떨어진 거. 아 그렇군요. 끈끈이 기술. 아 대단합니다. 자, 그런데 드론 관련 기술 정말 눈부시게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뭐 긍정적인 부분도 많습니다만 이렇게 안타깝게 무기화된 것이 좀 속상하긴 한데요. 근데 과연 그 시작이 어땠을지 궁금하시죠? 누가 어떻게 무엇 때문에 하늘에서 사진 촬영을 하며 이런 드론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비슷한 것들을 만들어냈을지 본방자사에서 다뤄봤습니다. 보시죠. 4차 산업혁명 최고의 아웃풋이라고 불리는 드론은 우리 생활 다방면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데요. 주문한 음식을 드론으로 배달하는가 하면 귀갓길을 안전하게 지켜주기도 하고 미세먼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측정해주는 등 그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드론 활용법은 바로 항공 촬영이 아닐까 싶은데요. 배우기만 하면 누구나 드론을 날릴 수 있어 취미 생활로도 촬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드론은커녕 제대로 된 비행기조차 없었던 1909년 드레스덴에서 열린 세계 사진 전시회에서 독일 시내를 촬영한 항공 사진이 등장해 화제를 모았는데요. 이 사진은 대체 누가 어떻게 촬영한 걸까요? 독일 크롬베르크에서 태어난 율리어스 노이브로는 아버지가 운영하던 약국을 이어받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올 때가 됐는데 왜 이렇게 안 오지?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니야? 누군가가 오기로 했던 건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창문 밖을 하염없이 바라봤는데요. 그가 그토록 기다렸던 건 바로 비둘기였습니다. 당시 1900년대 초 독일에서는 약사들이 처방전과 약을 주고받는데 전서구를 이용했다고 하는데요. 비둘기는 방향 감각과 기소 본능이 뛰어나 처음 가보는 곳에 데려다 놓고 풀어놓아도 길을 잃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고 장거리 비행 능력이 탁월했기 때문에 전속으로서 그 역할이 딱이었죠. 율리어스 역시 약사였던 아버지로부터 약국과 함께 전속우를 물려받았고 이 훈련된 비둘기를 통해 지역 의사들과의 교신뿐만이 아니라 인근 요양소로 처방전과 처방약을 배달시키곤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실수 없이 배달을 곧잘 해왔던 비둘기가 평소와 달리 오랫동안 집으로 돌아오지 않자 율리어스는 비둘기가 죽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한 달여가 지났을 무렵 죽은 줄 알았던 비둘기가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어디서 밥도 못 먹고 고생한 건 아닐까 걱정도 했지만 그것도 잠시 오히려 전보다 훨씬 더 포동포동해진 모습으로 나타나 율리어스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무사히 집으로 돌아온 비둘기는 다시 약 배달을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전과 달리 배달을 마치고 늦게 돌아오는 일이 빈번해졌고 그때마다 항상 배부른 상태로 온다는 걸 알게 됩니다.
율리어스는 비둘기가 어디서 뭘 하고 있다 오는 건지 궁금해졌는데요. 그래서 비둘기를 추적하기로 결심하죠. 평소 기계에 관심이 많고 손재주가 좋았던 율리어스는 추적을 위해 특별한 물건을 만들었는데요. 바로 초소형 카메라였습니다. 비둘기 몸에 착용이 가능한 카메라로 하늘을 나는데 지장이 없도록 무게를 75g까지 줄였고 일정 시간 동안 셔터가 자동으로 눌리도록 설정했으며 최대 30장까지 촬영할 수 있도록 제작했죠. 비둘기가 약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자 율리어스는 곧바로 카메라를 휘수해 필름을 현상했습니다. 집에서 20km나 떨어진 어느 식당 주인에게서 먹이를 얻어먹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죠. 다른 사진들도 확인하던 그때 흥미로운 사진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비둘기가 하늘 날 때 찍힌 독일 시내의 풍경 사진이었습니다. 사실 인류 최초의 항공 사진은 이때가 처음은 아니었는데요. 1858년 프랑스의 사진작가 겸 만화가였던 펠릭스 나다르가 기구를 타고 60m 상공에서 프랑스 파리의 풍경 사진을 처음으로 찍었었죠. 하지만 너무 큰 위험을 감수해야 했기에 사람들은 직접 하늘에 가지 않고도 항공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연에다가 카메라를 부착해 날리는가 하면 사람 없이 기구에 자동 카메라만 부착해 띄우는 등의 시도를 했지만 멀리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고 제한된 사진만 찍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죠. 그러던 중 독일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항공 사진을 발견하게 된 율리어스는 이 비둘기 촬영 기법과 소형 카메라를 특허내기로 하는데요. 하지만 특허국에서는 비둘기로 촬영이라니 말도 안 돼. 집비둘기가 카메라를 메고 날아다닐 힘이 어디 있냐며 무시했는데요. 이에 율리어스는 직원들 앞에서 비둘기가 카메라를 달고 날아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때 촬영한 결과물을 사진으로 제출해 증명해냈는데요. 그 결과 1908년 12월 특허권을 따내는 데 성공합니다. 드레스덴 세계사진 전시회에서 자신의 항공사진 촬영 기법을 공개해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선사했고 이듬해 열린 국제항공 전시회에서 비둘기가 찍은 항공사진들을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슐로스 호텔 크롬베르크라는 사진이 큰 인기였는데 이는 비둘기 날개 끝이 함께 찍혔다는 이유에서였죠. 하지만 율리어스가 개발한 비둘기 사진술이 빛을 발한 곳은 정작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전쟁터였는데요.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후 군에서는 적에게 노출될 위험이 적은 비둘기를 이용해 적진의 모습을 촬영했는데요. 이를 통해 적의 위치를 파악하거나 작전을 짜는 데 활용하곤 했습니다. 비공식 첩보로서 전장을 누비며 활약하던 것도 잠시 비둘기는 전쟁터에서 점차 모습을 감추게 됐는데요. 포화 소리에 놀라거나 먹이에 유혹돼 경로를 이탈하는 경우가 많았고 세밀한 조정이 불가능해 명확한 사진을 찍는 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또 1차 세계대전과 함께 항공기술이 놀랍도록 발전하면서 비둘기 대신 인간이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서 직접 사진을 찍으며 보다 쓸모있는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면서 비둘기 사진술은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연한 계기로 탄생하게 된 율리어스의 비둘기 사진술. 그의 호기심이 있었기에 오늘날 멋진 항공 촬영을 할 수 있는 드론이 개발될 수 있었는데요. 약사 율리어스는 새를 이용해 조감 사진을 구현해낸 최초의 인물이자 드론 발전에 기여한 선구자로 평가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약재상의 호기심도 참 놀라운데 네. 어쨌든 비둘기의 그 소형 카메라를 다룬 손재주 그 당시에 그렇죠. 생물인데 살아있는 움직이고 비둘기에다가. 되게 싫어했을 것 같지 않아요? 네. 근데 그런 것까지도 동시에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 대단히 놀랍고요. 요즘 시대로 따지자면은 요즘 창의융합이란 말 많이 쓰거든요. 아, 예. 이것저것 다 같이 함께 해가지고 뭔가 만들어내는 거. 그렇죠. 예, 그런 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동시에 동물학대가 될 수도 있고. 요즘 같은 욕 많이 먹죠. 예, 하여튼 여러 가지 시대가 다르니까. 예. 네. 사실 사우디에는 이제 BO2 전에 이제 그 다른 방공 시스템을 인수한 경험이 있는데요.
그 아까 독일 라인메탈사 말씀드렸는데 한강금속. 예, 2019년 말에 이 라인메탈사에서 뭐를 도입했냐면 스카이마스터라는 걸 도입을 했어요. 이 스카이마스터라는 게 사진 보시면 아시지만 그 당시로는 상당히 아주 첨단 디자인을 갖고 있는 건데 독일이 원래 안 팔려고 그런 거를 막 사우디가 끈질기게 매달려가지고 팔아달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비밀 유지 조건으로 해서 이제 한 세트를 도입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때 이제 사우디가 도입한 게 이게 또 이제 35mm 기관포예요. 35mm 기관포 4개하고 엑스밴드 레이더 그리고 사격 통제소로 구성된 이 고정식 방공 시스템인데 이 사우디는 이거 이제 한 세트인데 이 한 세트를 2억 1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 2,800여 원에 이제 도입을 했다고 그러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비호가 한 문당 가격이 50억 원 정도로 이제 알려지고 있고 비호 복합이 이제 91억 원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걸 감안하면 이게 기관포가 한 세트지만 4개 기관포 4개밖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입이 떡 벌어지는 엄청난 금액이죠. 기관포 4개 2,500억인데 2,800억. 예. 그러니까 그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바가지 쓴 거 아니야 그런 느낌도 드는데 약간 사우디 입장에서는 드론 공격을 우선 막아야 되니까 발동의 불이 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이제 급한 대로 구입을 했고 그 뒤에 이제 부랴부랴 이제 고성능 대공포 국산화 사업 파트너를 찾기 시작을 했던 거고 그때 마침 우리 BO2 옵션을 제시하는 이 하나 디펜스가 딱 이제 눈에 들어왔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비오가 예전에도 그 외국에서 러브콜 받지 않았습니까? 결과는 좀 아쉬웠었던 것 같긴 한데요. 그랬었죠. 네. 2018년에 인도 육군의 단거리 이제 방공 무기 체계 도입 사업이 있었는데 그때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었는데 경쟁 상대가 그 러시아의 퉁구스카하고 판치르였거든요. 근데 결국 이제 이 두 개가 보면은 복합 방공 체계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복합 방공 개념 자체가 퉁구스카에서 나온 거라 원조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때 유일하게 성능 테스트를 통과한 모델이 사실은 비오였습니다. 성능을 인정받은 거였는데 그래서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고 이제 수출되나 했지만 2020년 9월에 최종적으로 도입 자체가 무산이 되는데 이건 러시아의 영향력이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제 인도의 방공 체계를 러시아가 담당하고 있기도 하고 두 나라 사이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인도로서는 비오를 선택하기 좀 어려웠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 계약 과정에서 보여준 활약이 있죠. 그 성능 테스트 통과하고 뭐 이런 것들은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비오가 국제적인 명성을 얻게 됐고요. 또 하나는 인도의 단거리 방공 무기 체계 도입 사업은 그 자주 얘기 나왔던 메이크 인 인디아 외형적으로 이제 인디아 내에서 자국 업체를 통해 이제 국산화 사업으로 진행을 하자 이렇게 좀 중심을 잡고 있는데 사실 내부적으로는 외국 파트너와 이제 협력해가지고 공동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뭐 또 자기네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그 파트너로서 좋은 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기대를 인도에 걸어보게 되기도 하죠. 사실 그런 게 드론에 대해서 방어를 러시아 무기가 잘해야 되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그 전쟁 보면은 지금 러시아가 드론에 대해서 속수무책 당하는 케이스 많았거든요. 인도가 이거 보고 좀 느끼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좀 교훈 중에 하나인데요. 우크라이나군의 그 터키제 바이락타르 그렇죠. 저희가 한번 다뤄봤죠. 맞아요. 예. 그 무인기가 상당히 큰 활약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뭐 우크라이나 자체 제작한 퍼니셔라는 드론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SNS를 통해서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고 그만큼 이 반대로 이 드론을 잡기 위한 대공방어 시스템도 중요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각국이 또 그에 대한 대응 시스템도 발전시킬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 인도도 당연히 우리 비오 복합이든 비오2든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그 본 게임의 핵심 내용만 딱 쳐서 그 쇼츠로 만들어가지고 인도어로 인도 쪽에 좀 해가지고 좀 봐라.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진짜 비오2까지야.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인정해서 이렇게 되는 건데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아직도 목이 마릅니다. 비오2 더 추가되었으면 한다. 이런 게 더 있었으면 그런 성능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뭐 레이저도 나중에 달 수 있다고 하니까 뭐 미래 얘기이지만은 그런 쪽으로도 발전을 할 것 같고 또 뭔가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드론은
역시 전파 방해에 취약하다고 하니까 약간 EMP 비슷하게 해가지고 뭔가 뭐 빵 터트리면 좀 뭐 이런 상상인데요. 저쪽에 날고 있던 저고도로 날아오던 드론들이 뭔가 좀 방해 전파를 받아서 그 EMP 공격을 받아서 후수수 떨어지는 정말 애플가 맞은 것처럼 뭐 그런 식의 접근도 가능할까? 하는 생각을 좀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예. 뭐 상상해도 현실이 된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요. 이 드론이 작기 때문에 레이더로 먼 거리에서 탐지하는 게 쉽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급적 먼 거리에서 탐지할 수 있는 능력. 그래야 우리 대응 시간도 늘어날 테니까. 네. 플러스해서 뭐 이제 격추시킬 수 있는 사거리 이것도 좀 증대시키는 쪽으로 추가 개량이 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네. 근데 BO2 사우디아라비아로 가는 길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돼야 하는데 네. 뭐 세상 일이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되기를 바라죠. 그리고 후티 방군이 지금 신형 RPG-29 그리고 9K135 코넷 대전차 미사일 이런 것들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 걸 지금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K2 전차 우리 혹은 사우디군의 구형 M109 자주포를 이제 K9으로 대체한다거나 뭐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사우디가 필요로 할 수 있는 게 좀 많다고 보여져서 우리는 일단 합리적인 가격으로 좋은 무기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이제 계속 좀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해나가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서로 간에. 아 그렇군요. 요즘 이제 드론의 위협이 증대됨에 따라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고전 무기 부활이라고 그럴까? 네. 이 기관포가 다시 이제 각광을 받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한테 이제 주는 교훈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이제 단거리 방공 무기에 대한 것도 뭐 BO2 넘어서 이제 BO3에서는 뭐 본격적으로 레이저 강선이 또 활용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이제 업그레이드 노력을 계속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본 게임 BO2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저희 본 게임은 국방TV 앱을 통해서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으니까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화끈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본 게임 2의 MSG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근데 그 험비 험어그처럼 우리나라 이 BO 이 차체에는 민수형으로는 안 나오나요? 그 찝짜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거 진짜 딱인데. 그 바퀴가 이게 지금 현가 장치가 다 개별적으로 되어 있는 이런 거라